사람들은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아니면 적어도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세기 말 몇몇 학자들은 바쁨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어요. 이제 바쁨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징표입니다. 노스다코타 주립대학의 언론학 교수 겸 여성학 프로그램 책임자 버넷은 이제 바쁨은 사람들이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회적 규범이 됐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바빠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까요? 사회학자 에디슨 로드리게스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 야구 선수가 아닙니다. 에디슨 로드리게스예요. 로드리게스의 견해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사람들에게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문화는 개인들보다 힘이 셉니다.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거스르기 힘들 만큼 강합니다. 로드리게스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속도는 미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바쁘게 살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온종일 분주하게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뭔가를 성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당화합니다. 사회적 기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재를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바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깁니다. 요즘에는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예전에는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한가한 척하고 빈둥거리면서 사회적 지위를 과시했다면 오늘날의 엘리트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미국 심리학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만성적으로 과잉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불안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미국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의 강도는 1950년대의 정신질환자들이 느꼈던 것과 같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연구 결과는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신경체계와 호르몬은 물론이고 DNA까지도 나쁜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뇌에서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회백질의 양이 줄어들면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정리하고 기억하고 스스로를 억제하는 능력이 손상됩니다. 자제력을 잃기 때문에 중독이나 파괴적 위험도 높아지죠. 뇌는 변화해요. 그리고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과부하, 오버로드의 저자 조나산 스피러는 지난 20년 동안 정부 과잉 현상을 연구했어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3분의 2는 일을 끝낼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94%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뇌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올 때 우리의 의지력은 약해집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리기를 기대하는 동안 우리의 뇌에서는 달콤한 마약 같은 도파민이 분비되어요. 이것은 다른 종류의 강력한 중독에 빠졌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에요. 이렇게 항시적으로 방해를 받으면 시간은 쓸모없는 조각들로 바뀝니다. 스피라의 차익에 따르면 우리가 한 번 방해를 받은 후에 원래 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방해받은 시간의 10배 내지 20배가 소요되어요.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역할 과부하에 시달리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할 일들의 목록이 CNN의 뉴스 표시창처럼 끝도 없이 돌아가는 시간의 오염 현상은 정신적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ADHD 환자 가운데 중년 여성들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중년 여성들이 머릿속의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2001년과 2011년 사이에 중년 여성들이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을 처방받은 비율은 2.5배이나 치솟았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심리치료사로 활동하는 다니엘 골드는 ADHD 진단을 받은
받는 수많은 여성들은 사실 그냥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런던 대학 정신건강학과에서 강의하는 조안나 먼크리프는 여자들에게 ADHD라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는 제약회사들이 신경증 약물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저명한 학술지의 성인의 ADHD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기고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티미하이는 사람들의 시간이 파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사회과학자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시간이 파편화되면 인간 경험이 절정에 해당하는 몰입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미하이는 여자들이 실제로 몰입할 시간을 가질 기회가 부족뿐 아니라 애초에 몰입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자들은 자신이 뭔가에 흠뻑 빠져서 자기 자신과 시간의 흐름과 주변의 모든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못합니다. 칙센티 미하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번에 1.5가지 일을 합니다. 1.5, 1개 반, 그죠? 그리고 여자들, 특히 마더들, 엄마들은, 마더 테레사들은 한 번에 5가지 정도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현재의 충실한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시간은 권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이 끝났고 파트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변호사들은 가족 돌봄으로 인한 차별, Family Responsibility Discrimination 사건을 수없이 많이 처리했어요. 이런 문제는 지역과 업종, 피해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발생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남녀 관계없이 미국 노동자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부모나 친척을 돌보게 될 상황인데도 가족 돌봄으로 인한 차별 소송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무려 4배나 증가했어요. 문제는 간단해요. 오늘날의 기업들이 1950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2개의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한쪽 영역에서는 남자가 양복 차림으로 일에만 몰두하고 다른 한쪽 영역에서는 그의 전업주부 아내가 돌봄 노동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의 세계와 돌봄의 세계가 충돌합니다. 가족 돌봄으로 인한 차별이라는 법률 이론을 만드는 데 일조한 법학자 조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장은 성인이 되자마자 현장에 뛰어들어서 40년 동안 쉬지 않고 맹렬하게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털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굴까요? 남자들이에요. 우리의 직장은 남자들의 육체 조건과 남자들의 전통적인 생활 패턴에 맞게 만들어졌어요. 그건 성차별 Sexual Discrimination이죠. 미국에서는 1978년 임신부 차별금지법 Pregnancy Discrimination Act가 의회를 통과했지만 미 연방고용기회균등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기록에 따르면 임신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여자들은 일에 대한 책임보다 가족에 대한 의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그런 선택을 자주 하죠. 당연히 일의 세계에서는 여자들이 불리해져요. 브릿짓은 일과 쫓기는 삶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비인간적인 장시간 노동,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세계화, 인구 비율의 변화, 성역할의 변화, 박수를 높이 평가하는 문화, 경제적 불안, 남은 직원들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정리해고. 저 이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요. 늘어나는 생활비와 가계부채, 정체된 임금, 자녀 양육에 드는 높은 비용, 눈이 튀어나오게 비싼 대학 등록금. 미국의 대학 등록금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9배나 상승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일과 소비의 악순환을 고착시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계 회사에서 이제 인턴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만 한 2번 갔습니다. 지금 2015년 한 7월인데 올해만 뭐 한 1분기, 2분기 한 번 갔는데 이제 그리고 뭐 저희 이제 제 동기들도 이제 거기 사람들하고 회사에 이제 그 소식을 친하니까 아주 분기마다 정리해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빡세요, 빡세 진짜. 그렇게 정리해고 하면서 이제 남은 인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참 힘듭니다. 브릿짓은 전통적인 직장 문화에서 요구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개념화한 이상적인 노동자, 아이디어 워커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이상적인 노동자는
집안일과 육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직장에 완전히 헌신할 수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얼굴을 비치는 시간, 영어는 페이스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페이스타임 한다고 해서 어머나 세상에 아이폰 페이스타임, 그 페이스타임 생각하면 노노노입니다. 페이스타임에서 단연 최고인 이상적인 노동자는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건강이나 가정생활에 지장이 생겨도 밑도 끝도 없이 일만 기계적으로 개인처럼 합니다. 이상적인 노동자라는 규범은 고등교육을 받은 마더들을 일터에서 내쫓는 중요한 원인이에요. 조앤 윌리엄스와 같은 학자들은 이상적인 노동자라는 규범이 여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여자들은 성차별과 전부 또는 전무, all or nothing을 선택해야 하는 직장 문화에 의해 밀려나고 있어요. 나는 그걸 선택이라 부르지 않아요. 선택권의 박탈이라고 부르죠.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조앤 윌리엄스가. 이상적인 노동자의 세계에서 배우자의 형편에 맞춰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는 쪽은 여자이야였어요. 탄력 근무를 요청하는 여자들은 직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허다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자들이 돌봄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남자들은 혹독한 대가, 프라이스를 치르게 됩니다. 페이스북 Chief Operating Officer 셰릴 스탠버그가 자신은 5시 반에 퇴근하지롱. 그래서 집에서 두 꼬맹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했어요. 어머, 그럼 실리콘밸리가 다른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실리콘밸리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관해 연구한 적이 있는 사회학자 마리앤 쿠퍼를 만나면 금방 알 수 있음. 하이테크 세계에서는 너무 따뜻해서 지키기가 불가능한 마감 시간을 지키기 위해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하는 것이 남자다운 맨리네스와 지위를 입증하는 방법이 됐다고 합니다. 90시간 일하면 사나이, 일주일에 50시간만 일하면 게으름뱅이라는 말이 오간다고 마리앤이 언급하네요. 실리콘밸리의 노동 문화가 이런 식이었으니 임신부였던 마리사 메이어가 야후의 CEO 겸 회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자신은 출산휴가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박수갈채를 받았던 것이죠. 책 저자 브리짓 역시 이상적인 노동자라는 규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톰과 결혼하고 나서 임신을 한 뒤 아기를 집으로 데려온 날 브리짓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브리짓 안에 이상적인 노동자가 이제는 이상적인 엄마가 꼭 되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브리짓은 일도 잘하면서 정말 좋은 마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더 때에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다만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출산 뒤 6개월이 지나자 그녀의 출산 휴가는 끝났어요. 브리짓은 기자들이 의뢰하는 장기 근무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 뒤 직장의 관리자들에게 주 4일 근무를 요청했어요. 훌륭한 상사들은 그녀의 시간제 근무를 이해해 줬으나 다른 상사들은 그녀가 시간제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충성도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으로 간주했죠. UCLA 우클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장생활법 센터 소장 조앤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해요. 우리가 이상적인 노동자 문화를 바꿔서 직장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가정에서도 평등할 수 없어요. 직장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남자들은 자신에게 이상적인 노동자가 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설령 이상적인 노동자 문화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성공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조앤이 주장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쫓기는 삶은 정말로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한 6화까지 마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